안녕하십니까. 시사전북 맛수맛장의 PD 이휘연입니다. 기자 서승신입니다. 지난 맛수맛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햇빛 갈등 실태와 농약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고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 좋았다. 대규모 중앙 집중형이 아닌 지역 분산형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에도 보탬이 되는 미래 에너지가 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또 막바지 수확철인 요즘 농약 피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사연에서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고 1년 내내 땀 흘린 농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맛수맛장에서는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과 주변에서 접하는 부조리와 불편사항을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토지를 그냥 매각해서 밀도를 채워넣는 방식의 개발에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석대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전주시가 내건 민선 6기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과 생태, 문화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시계획은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주는 서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 신도심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만들어진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몇 배 더 힘들기 때문에 계획 단계부터 도시개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원도심 공동화와 재생 문제는 이미 오래된 과제인데요. 문제는 새롭게 조성한 신도심마저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급속도로 퇴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자치단체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분위기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갈팡질팡, 방향 잃은 도시계획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패스트푸드, 쫓기는 사람처럼 시계반을 보면서 거리를 가득 메운 자동차 경적 소리, 어깨를 늘어뜨린 학생들. This is the city life.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손을 내밀어 압수하지 마. 가슴속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500m쯤 떨어진 용정마을.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사이에 낀 작은 마을로 여의지구라고도 불립니다. 조용하던 이 마을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마을로 들어서자 개발에 반대한다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지난 6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은 뒤 신시가지 조성을 추진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만성지구 개발을 할 때 원주민들은 개발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꼭 개발이 필요하다면 원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무시한 개발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개발 제한 고시를 즉각 해제하고 자연 발생 지역으로 보존하여 주십시오. 원칙 없는 투기성 개발은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와 달리 용정마을 인구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195명에서
6달 만에 250명으로 늘더니 지금은 300명에 달합니다. 건축행위 허가 신청은 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8건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는 38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의지구 개발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어난 변화입니다. 작년 이제 하반기 11월 달 정도부터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올 상반기 중에 그 용적지구 뭐 개발 뭐 떴다방 얘기도 나오고.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는 바로 옆에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가 있어 난개발이 불보듯 뻔한 만큼 여의지구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탄소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될 근처 농경지를 성토할 흙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5km 범위 내에서 토지장 확보 차원이라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수익을 남으려면 5km 안에 있는 땅에서 흙을 파야 된다는 예, 거죠? 예. 5km 넘어가면 수익을 내기 쉽지 않고. 예.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여의지구 토지 이용계획 가안을 보니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습니다. 그 수익 자체가 또 저희가 그걸 다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또 임대 아파트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또 그만큼 그 이득 나는 만큼 저희가 적자를 보고 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웠다면서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요 공공기관이 들어선 전주 서부 신시가지. 처음에는 250만 제곱미터 면적에 인구 만 2,600여 명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지금 인구는 4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4배나 많습니다. 서부 신시가지가 속한 효자 사동은 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합니다. 서신동도 인구가 거진 5만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 민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 기능이 일개 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가득 메운 원룸 건물들. 다가구와 다세대 구별 없이 모든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엉터리로 짜 화를 불렀습니다. 한 건물에 최대 19세대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구를 위협하듯 에워싼 주상복합 아파트들. 일반 업무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 등 지구 단위 계획을 4차례나 바꾸어 서부 신시가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삼천 주변에는 관광 호텔 유치를 권고받았지만 4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이유는 안 팔리는 땅의 매각. 당시에는 땅이 안 팔려서 서부 신시가지 전체적으로 땅이 안 팔리니까 그 부분은 그때 당시 2008년인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결국 한 도시의 미래를 몇 필지 땅값과 바꾼 겁니다. 서부 신시가지 주요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주차도 걸칫거려.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주 완산구청이 적발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지난달 말 현재 10만여 건. 한 달 평균 10,000건에 올해 과태료 수입이 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덕진구청 적발 건수보다 50%나 많습니다. 완산구청이 덕진구청보다 더 무리하게 주차 단속을 하는 걸까? 서부 신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효자사 동사무소와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고정식 카메라가 돌아가지만 하루에 4시간씩은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작동을 못합니다. 작동을 했다간
빗발치는 항의와 민원에 주차 단속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단속원 들어오고 그 마찰이 좀 있습니다. 왜 나만 끊냐? 여기 다 끊어라. 전체적으로 서부시간 다 끊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억지를 좀 부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개발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아이들은 도로를 지나 다리를 건너 상가들이 늘어선 대로를 가로질러 학교를 오갑니다. 애초부터 초등학생들의 통학이 마땅치 않아서 교육청이 계속 반대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개발되니까 이게 뭐냐고 지금 어부신시하지. 하여튼 교육당 구도는 아니야. 중학교가 들어설 자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중심 상업지구와 왕복 6차로 대로를 지나야 해 안전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기는 공공용지 확보도 마찬가지. 전주와 김제, 부안을 잇는 전주대합 효자로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전주시는 100억 원을 들여 왕복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버스 종점 회차지를 확보하지 못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버스와 직진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회차지를 구해보려면 이제 우선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격이 안 맞으면 그래서 안 팔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쉽진 않다고 보죠. 도시계획이 엉망인 건 전북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차장 용지 찾아가 보니 상가가 나옵니다. LH는 이 주차장 용지를 분양하면서 전체 면적의 30%를 상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전용으로 주차장을 쓰다 보면은 어떤 그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혀 매각이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직접 차를 운전하고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 번 꺾어야 하는 비좁은 통로에 베테랑 운전사들도 혀를 내두릅니다. 실제 주차한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 40곳 가운데 3곳을 뺀 37곳이 이렇게 분양됐습니다. 저희도 그게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혁신도시는 갑자기 이루어진 사업이잖아요. 저희들 협의도 안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다 사업이 다 승인이 돼가지고 다 계획에 다 해서 딱 내려와 있는 사업이고.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주시와 LH가 뒤늦게 일부 공터를 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세금을 이중으로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열기로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경기도 판교 신도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개발 중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아파트 위주 베드타운에 너무 과밀됐다는 지적을 받은 탓에 첨단 연구 개발 단지를 갖춘 저밀도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교 신도시 인구 밀도는 분당의 4분의 1 수준. 녹지를 대부분 놔두고 저지대의 아파트, 구릉에 단독주택을 배치하는 등 지형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지구 단위 계획을 단 한 번만 바꿨을 뿐입니다. 87년
한번 이렇게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우후죽순처럼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도 엄격해 주택 하나 짓는 데에도 규제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을 위주로 하는 분들이 계획을 했다 그러면 요즘 건축하는 사람들이 같이 꼭 참여를 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모습을 결정해 놓고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난 1972년 이후 도시 계획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도시개발은 급조된 계획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덕진에 이어 80년대 전주역 부근 인후지구, 90년대 서신 화산지구를 개발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췄지만 혁신도시 이후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2007년까지 계획에 없던 만성과 여의지구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혁신도시 개발하고 월드컵 경기장 이쪽에 스포츠타운 개발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개발이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법원하고 검찰청 법조 단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에만 치우친 도시계획으로 도로부터 교육까지 낱마처럼 얽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주시 도로 정비개발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제 뭐 개발할 때나 아니면 그 할 때도 이제 그 정비계획에 맞게. 특히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신시가지 조성 방식을 기존의 예정지 공시 후 개발해서 위치를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위치를 정해 개발하는 대권역 총량제로 바꿨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5개 대생활권, 8개 중생활권으로 나눴습니다.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해 준 건데 남용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에 책임 있는 거고 또 각계의 전문가 또는 언론, 주민들, 시민들이 합의형성을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죠. 전주 북부권에 개발 중인 에코시티. 공동주택 용적률이 200%가 넘는 고밀도로 설계됐습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줬지만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에 가까운 전북적 최고 수준의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기묘한 형태의 토지 이용 계획. 수용에서 재척된 근처 농경지에서는 벌써부터 투기 바람이 불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의지구와 닮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개발하기가 좀 어려운 부지다. 아까 인구가 지금 각 권역별로 배분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계획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 청사가 입주한 세종시. 고밀도 아파트 건립이 잇따르자 아예 녹지와 저층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저밀도 단지를 대거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방향이 양이 아닌 질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호수와 밀도를 정해놓고 설계사무소와 건설이 제안을 해서 우수한 안에다가 개발권을 주는 방식. 그래서 이제까지는 토지를 그냥 매각해서 밀도를 채워넣는 방식의 개발에서 이제는 어떠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현재와 미래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할 도시계획.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과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에 취해 전주의 미래와 삶의 질을 외면한 건 아닌지 도시계획의 중심은 지역민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네, 지구 단위 계획을 4번이나 바꾼 전주 서부 신시가지도 그렇고 혁신도시 주차장 부지, 여의지구까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편승한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에는 이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도시개발 자체가 공공영역에서 다뤄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다시 공공영역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한 도시개발입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에만 눈독을 들이다보면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방향성 없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개발 이익 유혹에 자꾸 도시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곳이라는 판단이 서면 주상복합이나 아파트가 들어서고 애초 계획과 달리 고밀도 도시가 되면 교통, 주거, 교육 등에서 지역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쉽다는 거죠. 결국 사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신도심에서조차 빨리 빠져나가고 슬럼화가 가속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서는 20년, 30년 걸려 일어났던 도시 문제가 신도심에서는 더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전주 동부권 개발의 중심지였던 아중지구나 육지구 역시 한때는 신도심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만큼이나 슬럼화됐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대형화된 상점을 쫓아 거주 인구뿐 아니라 유동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사실 구도심 몰락은 전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다른 자치단체, 또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겪고 있는 사회 현상입니다. 하지만 전주의 문제는 산업구조상 생산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낙후 속도가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용지뿐만 아니라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등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교 사례에서도 봤지만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방향을 확실히 잡고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도시계획은 한결같이 도심 외곽의 저렴한 땅을 찾아 돈이 되는 아파트를 높게 올리는 고밀도 개발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앞장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고 그곳에 어김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관성 없는 도시 개발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이제는 속도와 양적 팽창보다는 도시 개발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의 미래 도시 모습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50년, 100년 후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의 미래를 위해 사심없이 정직하고 소신 있게 참여하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신뢰도 얻고 명품 생태도시 전주의 미래도 보장하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군산에 백석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군산시 옥산면 일대 평야에 물을 대던 저수지였는데요. 10여 년 전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멈춘 뒤 현재는 습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 군산 시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백석제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백석제라는 습지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사람은 군산 시민들. 대학병원 가려면 전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바로 요 앞에 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잖아요. 생명과 관련이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일 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이 있다면 바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군산 지역민들의 그런 기대와 호응에 의해서 시작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가와 또 도와 군산시 전체의 뜻이 모아져 있는 사업이고,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의 기대와 달리 끊이지 않는 논란들. 군산시는 지금 전북대병원 건립을 앞두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갈림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군산 시내에서도 차량으로 약 20분은 달려야 도착하는 옥산면 당북리.
이곳 한켠에 백석제라는 습지가 있습니다.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되었던 인공습지 백석제. 지난 2008년 용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자연습지화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 예정지.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이 계획된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2,5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군산시의 수건 사업입니다. 병원 규모에 맞는 3만 평 규모의 단일 부지고 또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부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순조로울 것 같았던 병원 건립.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북한 습지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지방환경청도 시민사회와 함께 백석제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석제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해서 10여 종의 중요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공동의 재산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백석제가 생태학적 의미가 상당한 습지라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 이곳에는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는 걸까? 네, 지금 이게 있는 게 지금 멸종위기 2급이에요. 멸종위기 2급의 물고사리 서식지거든요. 지금 현재 한 백석제 주변에 최소 2,000여 평 이상 지금 물고사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를 비롯해 한국 희귀식물 목록 중 자료 부족종에 속하는 인구화말 또한 관측 가능한 백석제. 그래서 어떤 서식지가 굉장히 사실은 그리고 흥미로운 곳이에요. 백석제가 생태학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이유, 바로 강원도나 이북 지역 등 주로 추운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동미나리, 양뿔사초, 각시수련이 남쪽에 위치한 군산 백석제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백석제 중간 지점에 넓게 퍼져 있는 왕버들 군락지. 백석제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왕버들 군락지를 특히 주목합니다. 나무 물컹거리잖아요. 이런 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다 형성돼 있는 거예요. 물렁물렁하죠. 일반적으로 북방계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수위 7cm에서 10cm를 유지하는 곳이 바로 군산 백석제라는 것. 습지는 어디 곳이든 있지만 이렇게 어떤 차곡차곡 습지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갔던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물 온도가 낮다 보니까 북방계 식물이 여기서 피신해 있고요. 양풍사초 군락이 여기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크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락지예요. 그리고 남방계 식물이 보시면 바로 옆에 같이 존재하죠. 한 공간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치 않아요. 특히 동미나리의 경우 백석제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 북방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식물들보다 좀 차가워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군락이 왕버들 군락지 안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일반 습지보다 4도가량 낮은 수온, 그리고 백석제 3분의 1가량 퍼져 있는 왕버들 군락지가 북방계 식물이 자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 이런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는 관련 학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안 지니까. 백석제는 지금 특이한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습지 의존적인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의선 가치가 있고 또 하나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 생산성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 생산성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특정한 종이 산다는 측면,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습지 중에 한 곳입니다. 1등급으로 평가를 한 거고
예, 그 지역 자체의 그 습지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자체는. 그 규모도 뭐 이렇게 작은 건 아니고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실 순천만은 지난 1997년 골재 채취 허가가 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계속됐고 결국 순천시는 순천만을 생태습지공원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천만에 갈대, 갯벌, 그 다음에 그 갯벌 사이에 있는 짱뚱어나 개, 그리고 그 애수자수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흑두루미가 지금 한 1200마리 정도 와 있습니다. 이 흑두루미는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밖에 안 되는 희귀철새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순천만. 이제는 많은 관광객들을 이끄는 전국적인 명소일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생태 학습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갈대가 아주 그냥 자연 생태 보존이 잘 돼 있고요. 아주 사람들이 아주 그냥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책에서 막 환경 보존해야 된다고 많이 그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좋았어요. 지금의 순천만이 되기까지는 순천시와 지역의 시민단체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순천만에 순천만 습지의 중요성 인식하고 먼저 이 순천만 습지를 갖다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시가 지정해서 남사르 습지까지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뭐 시민단체나 시가 만약에 그대로 관심 안 가지고 이 순천만을 했다면 지금의 순천만의 모습을 갖다가 잃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아마 순천 시민과 순천시청에 힘이 합해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재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지로 선정되기 전 군산시 또한 백석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군산시는 백석재의 보전 가치를 인지하고 주변을 구불길이라는 명칭을 붙여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군산시는 병원 건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백석재 원형 보존하면서도 병원 건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병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병원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그런 원형 보존지를 앞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도 병원을 건립하면서 그렇게 보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면 지금 상태로 방치해서 전부 훼손돼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존 가치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석재 원형 보존과 병원 건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 하지만 생태 전문가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 또 다른 생물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영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뭐 멸종위기 중 한 종이 있다 해서 그것만 보호를 하고 또 다른 뭐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미칠 전체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크게 방해할 겁니다. 크게 방해하고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마도 크게 방해를 할 겁니다. 환경단체들이 백석재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비단 생태계 보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백석재 옆에 위치한 한림마을. 조선 중기의 학자인 김집 선생께서 말씀하신 구세청풍 백세사라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한림학사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이 마을의 유서 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여미서원에 대한 기록 중에는 백석제의 역사가 꽤 오래됐을 수도 있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백석제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지난 1896년 제작된 전라북도 각군읍 지도에 백석제가 표기되어 있고 요거 지금 위치는 요것만 수강하고 시대를 더 거슬러 가면 고려시대의 료화제가 백석제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백석제의 과거 이름은 료화제가 맞는 걸까? 설립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버려진 저수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기록들은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 사이에 아주 꼿꼿하게 절개를 지킨 우리나라의 어떤 선비 정신의 상징이시고 유학의 어떤 정통성에 큰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야한 길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의 문집에 백석제의 전신 요화제에 근거를 두고 사셨던 고용현 선생님의 일대기가 실려 있거든요.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야은 속집이라는 옛 문헌을 보면 요화제라는 저수지가 이곳 한림마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거에서 사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요화제 이후에 한림동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고순겸이라고 하는 분이 고용현 선생님의 9대 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고시 일문이 한림동 백석제에 가까운 한림동 일원에 사신 게 한 300년이 넘은 거예요. 고용현 선생 그 이전에. 그러면 하나의 어떤 큰 재지적 기반, 정치적 기반을 가진 군산의 중요한 호족 세력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농지를 소유해야 하는 그런 경제적 기반이 필요한 거죠. 제주고시 일문의 어떤 장원의 어떤 수원 공급원으로서 백석제가 요화제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죠. 대한 기록인데 여기서 보면 여미서원의 역사가 기록된 여미서원지에 따르면 백석제와 료화제는 동일한 저수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한림동이라고. 결국 이제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젖줄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요화제가. 그 요화지가 백석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 속 최근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부실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측가기를 규탄하고 나섭니다. 습지는 4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1급이면 좋은 습지구나라고만 하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완서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앞에서 이미 여기는 절대 보전지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개발 계획을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보완서가 앞서 제출했던 본안과 큰 차이가 없고 식생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너무 그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래서 좀 그 수치화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설문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그 점수화한다든지 하는 객관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화요일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백석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반려합니다. 보완서에 꼭 들어갔어야 할 내용들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반려 이유.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계속 추진하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병원 건립이 빠르다. 지금 와서 부지를 변경했을 때는 다시 이 병원 건립이 딜레이가 되고 잘못하면 표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망정 지금 하던 대로 추진을 해야만이 빨리 병원 건립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백석제의 전북대병원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군산시. 이와는 달리 또 다른 당사자인 전북대병원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계속 그대로 진행되면 가장 물론 좋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명확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군산시와의 협의하에 다른 부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백석제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군산시와 보전 가치가 있는 생태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는 사람들 간의 의견 충돌.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이번 결정을 수용해 대안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군산시는 백석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겠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백석제가 아니더라도 병원이 들어설 만한 그 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애초 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할 때 부지 규모를 약 5만 제곱미터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적합한 후보지가 백석제를 포함한 총 5곳이었는데요. 백석제를 제외한 나머지 4곳도 병원 건립 부지로서 경쟁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규모를 10만 제곱미터, 즉 기존보다 2배로 늘리면서 새로운 후보지 9곳이 생깁니다. 이 9곳은 기존의 5곳에서 백석제만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장소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들 후보지 중 백석제를 제외한 8곳은 기존의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5곳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백석제는 그대로 2차 후보지로 선정했으면서 나머지 부지들은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환경단체나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그 백석제가 생태학적으로 그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이던데요. 예, 백석제는 멸종위기 2급이면서 북반기의 식물인 동미나리와 각시수련, 그리고 남반기의 식물인 물고사리가 공존하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미나리보다 더 북쪽 식물이면서 정보 부족으로 조사 자체가 힘들었던 양뿔 사초까지 발견됐는데요. 백석제에 관련해 논문을 쓴 여러 학자들 뿐만 아니라 국립생태원에서도 백석제의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는 걸 인정했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우리 지역 고창의 운곡 습지만 해도 백석제보다 역사는 훨씬 짧지만 그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천만의 경우 생태를 잘 보존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든 결과 1,000억 대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도 봤는데 그만큼 백석제 같은 습지가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백석제가 역사적 가치도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예, 고려 말 충신인 야은 길재 선생의 글과 행시를 기록한 책 야은 속집에 따르면 료화제라는 저수지가 현재 백석제 옆 한린돔이라는 마을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료화제가 백석제의 전신이라는 게 백석제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또 백석제 옆 한림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많은 한림학사를 배출한 유서 깊은 마을인데다가 이 마을에 소재한 서원, 즉 여미서원의 역사를 기록한 여미서원지에 따르면 백석제를 일명 료화제라고 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백석제가 사라지고 나면 이런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측에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법은 군산시에 남겨져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는 백석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발려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 측에서도 신중히 검토한 후에 다른 후보지로의 건립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여전히 백석제에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건립하려는 군산시의 의지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와 학자들에 의해서 생태적, 역사적 가치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군산시도 백석제에 병원 건립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부지 선정을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도시는 시대의 산물이자 사회상을 반영하는 잣대라고 하죠. 전주시 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대규모 아파트 위주의 개발만을 추구한다면 전주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를 두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건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꼼꼼히 살펴본 뒤 건립이 이루어져야 군산 시민이나 병원 그리고 환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건립이 되겠죠.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분열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제라도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전북 맛수맛장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감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시사전북 맛수맛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